저는 18살, 16살 난 아들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재주 없이 그저 사람이 좋아했던 결혼이었기에 저희의 결혼 생활은 항상 넉넉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아이까지 둘이나 생기니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업을 하고 있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대치동 엄마들처럼은 못해줘도 저와 남편처럼 배움이 짧다는 소리는 절대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낮이면 마트에서, 밤이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더 악착같이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큰아이가 수험생, 그리고 작은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어머니 번호로 전화가 온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방해하면 안 된다며 절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기에 이거 뭔가 큰일이 났나 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아닌 웬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순점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저희 시어머니신데요. 누구신데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신 거죠?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이순점 씨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네? 뭐라고요? 지금 가고 있는 병원 이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 시어머니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고 해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CPR을 하며 빠르게 응급처치가 되어서 큰 고비를 넘기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한숨 돌리기도 전에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뭐든 다 할게요. 제 심장이라도 대신 이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수술만 하면 100%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로봇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수술이에요. 로봇 수술이요? 네. 워낙 얇은 혈관을 다루는 수술이라 사람 손으로는 정밀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자세한 비용은 원무과에서 알려줄 텐데 이 수술이 특정 수술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비용적인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머님이 받아야 하는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인데다 들어놓은 보험도 하나 없으셔서 자그마치 5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고스란히 다 저희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혹시 우리 모아놓은 돈 좀 없을까? 우리가 돈이 어딨어.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저희에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큰아들 대학 입학금만 겨우 모아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리에 저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큰아이는 수험생이 될 거고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단과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게 일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어머님 수술비라니. 게다가 남편은 젖먹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라 이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 흔한 건강보험만 안 들어놓으셨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랬겠지.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는 돈이 아쉬우니까. 누굴 탓해? 어머니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한
이 못난 아들을 탓해야지. 다, 전부 다 내 탓이야. 혹시 어머님이 우리 몰래 모아두신 노후자금 같은 거라도 없을까? 없는 돈도 마누라다가 우리한테 퍼주신 분이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혹시 어머님이 우리 몰래 마련해 놓은 노후자금이라도 없을까 했지만 모두 부질없는 희망이었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볼까? 여보, 당신은 신용대출 막혔고 나는 정규직이 아니라 그만큼은 안 나와. 제 말에 남편의 한숨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어쩜 우리는 솟아날 구멍은커녕 숨구멍마저 콱콱 틀어막혀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후로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하며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 나 못 살아. 엄마, 평생 나 하나 키운다고 쇠가 빠지게 고생한 우리 엄마 꼭 살릴 거야. 내가 우리 엄마 꼭 살린다고.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라도 꼭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술만 계속 퍼먹으면서 어떻게 어머님을 살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나마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어머님 수술비에 보태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장가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차피 있는 돈 다 털어도 어머님 수술비 택도 없어. 아유 어머니. 아유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 남편은 어머님 수술비 마련이 어렵다는 걸 안 순간부터 매일 술만 퍼마시며 불쌍한 우리 엄마를 찾으며 술주정을 해댔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라통도 터지고 또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부모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차라리 수술을 해도 살 수 없는 불치병이면 모를까. 수술만 하면 100% 살 수 있는데도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좌절감은 남편은 물론이고 저까지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이고 또 저에게도 시어머니 이상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고 위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이놈의 집구석에 돈 나올 구멍이 뭐가 없을까 고심하던 그때 불현듯 시어머니가 20년 전에 주신 금팔찌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별건 아니고 변변찮은 집안으로 시집 온다고 예물 하나 못 해주는 게 너무 걸려서 말이지. 내가 어릴 적부터 지니고 다닌 팔찌인데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꼭 다이아 반지로 바꿔다가 맞춰줄게.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저한텐 이게 다이아보다 더 예뻐 보여요. 값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보겠거니 생각하고 잘 지니고 있어. 네, 어머니. 워낙 없는 형편에 결혼해서 예물 하나 받지 못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꼭 좋은 예물로 바꿔줄 테니 우선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했던 팔찌. 바로 그 팔찌가 퍼뜩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단돈 100만 원이라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무작정 어머님이 주신 팔찌를 찾아들고 동네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팔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요즘 금이라고 가져와 놓고 보면 죄다 도금이고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해요. 이거 직접 산 거예요? 아니요, 받은 거예요. 순금이라고 그러면서 받은 거죠? 딱히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런 말도 없었으면 도금일 확률이 높을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금은방 주인은 혀를 한번 쯧 차더니 제가 내민 팔찌를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화들짝 놀라며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 저는 혹시 금은방 주인이 팔찌값을 깎으려 수를 쓰는 건 아닐까 싶어 잔뜩 경계를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은방 주인이 어디선가 제가 가져온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이 팔찌랑 똑같네요. 이거 이미테이션 아니에요.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주신 팔찌라고요. 값 제대로 쳐주셔야 해요. 제가 가져온 팔찌가 금은방 주인이 들고 나온 팔찌의 가품이라고 말하려는 거라 지레 짐작한 저는 시어머님이 주신 팔찌라며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이내 주인은 무언가 하려던 말을 멈추곤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편이 훨씬 낫겠네요. 곧 이쪽으로 오신다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네? 당사자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금은방 주인의 알 수 없는 말에 어리둥절해하던 그때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을 대동한 한 귀부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막눈인 제가 봐도 제법 비싸 보이는 코트를 걸치고 비싸 보이는 백을 든 귀부인은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처럼 귀티가 흘러넘쳤어요. 도대체 저런 귀부인이 왜 이런 작은 동네 금은방에 온 걸까 의아해하던 차에 금은방 주인이 귀부인에게 다가가 저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뭐라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귀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팔찌를 어떻게 갖게 된 거죠? 저희 시어머니가 예물로 주신 팔찌예요. 시어머니 나이가 몇 살쯤 되셨는데요? 네? 그건 왜... 대뜸 시어머니의 나이를 묻는 귀부인 때문에 저는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귀부인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절 보며 전혀 예상도 못했던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전 너무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어요. 저는 당장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니지,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한참 일할 때 아니야? 바쁜데 오지 말라니까. 힘들게 뭐하러 여기까지 와? 어머니, 뭐 하나 여쭤보러 왔어요. 나한테? 네, 어머님이 20년 전에 저 시집 올 때 주셨던 팔찌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럼 기억하다마다 꼭 다이아 반지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다이아는커녕 너에게 되려 짐만 됐구나. 어머님, 혹시 그 팔찌 누가 준 건지 아시나요? 글쎄, 아주 어릴 적부터 그냥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는데. 전혀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글쎄 그렇다니까. 내가 아주 어릴 적 기억은 남아있질 않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어릴 적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 이전의 기억은 전부 사라졌어. 어머님이 사고로 어릴 적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남편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두 손으로 지그시 눌러 진정을 시킨 뒤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그 팔찌는 사고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그렇지.
어떤 연유로 가게 된 물건인진 모르겠지만 왠지 나한테 아주 소중한 물건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한 번도 내 몸에서 떨어뜨려 본 적 없는 그런 물건이란다.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어릴 적 개울물에 빠져 죽을 뻔한 큰 사고를 겪으셨다고 해요. 얼마나 멀리서부터 떠내려온 건지 어머님을 물에서 건져낸 마을 사람들이 윗마을에 그 윗윗마을까지 다니며 어머님의 집을 찾아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멀리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물에 떠내려왔을 거라고, 목숨을 구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 네 이름이 뭐니? 몰라요. 그럼 네 나이는? 몰라요. 아유,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준다. 우선 목욕부터 하자. 응? 아니 이게 뭐야? 아우, 난 때가 잔뜩 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다 점이었네. 그래, 순하고 몸에 점이 많으니 지금부터 네 이름은 순점이다. 알았지, 순점아? 네. 사고의 충격 때문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고 돌아가며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동네 떠돌이개처럼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 수 없었기에 얼마 안 있어 어머니는 고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유년 시절 기억은 사고 이후 마을에서 지냈던 짧은 순간과 고아원에서의 생활밖에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원장은 고아원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었고 조금이라도 비위를 거슬리게 하면 매질도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아원 아이들이 어찌나 거칠던지 어머님은 그곳이 정글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나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전쟁이 따로 없었지. 악착같이 덤벼들지 않으면 절대 내 몫을 챙길 수 없는 곳이었어. 그런 데서 내가 이런 번쩍번쩍한 금팔찌를 차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띄었겠니? 서로 이 팔찌를 못 뜯어가서 안달이었지. 그런데도 용케 안 잃어버리고 잘 가지고 계셨네요. 아휴,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참 웃겨. 이 팔찌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 준 건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죽자사자 지켰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거라는 욕심이 있었어서 뺏기기가 싫었던 건가 봐. 이후 어머니는 중학교만 졸업한 뒤 고아원에서 나와 서울로 상경해 라면 공장에 취직해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저희 남편의 아버지인 시아버님을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돌도 되기 전에 시아버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어머니는 홀로 악착같이 남편을 키워내셨다고 해요. 친정 부모도 형제도 없이 그 모진 세월을 오롯이 혼자서만 버텨오신 거였어요. 그럼 어머님은 형제나 자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겠네요? 형제 자매는커녕 낳아준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고 자란 곳이 어디였는지도 모르는걸.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사는 게 바빠 신경 쓸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 이만큼 살고 보니 내 뿌리 정도는 알고 싶구나. 내가 누구였는지, 내 부모 형제는 누구였는지 말이야. 아니, 그런데 갑자기 팔찌 얘기는 왜 물어보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 싱겁기는. 늙은이 옛날 이야기 들으러 바쁜 시간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오랜만에 어머님이 주신 팔찌를 보니까 괜히 궁금해져서요. 어머님 괜찮으신지 뵐 겸 겸사겸사 왔죠? 아유, 일하랴 애들 챙기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면서 뭐하러 나까지 챙겨. 저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네, 어머님. 그날 밤 전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머님이 어릴 적에 사고로 기억 잃은 거 알고 있었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나랑 20년을 살면서 그런 말을 안 했어?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걸 말해? 딱히 좋은 일도 아니고 괜히 곱씹으면 엄마도 답답하고 슬퍼지기만 하지. 이러다 어머님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부모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시는 건데 그건 너무 슬프잖아. 잘못되긴 누가 잘못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엄마 꼭 살릴 거야.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어머님 잘못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니까?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머님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드려야 한다고. 저는 오늘 금은방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떡하니 벌리기 시작했어요. 이 금팔찌는 아주 오래전 제 동생과 나눠 가진 금팔찌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저희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건데요. 혹시 시어머니가 이 금팔찌를 어떻게 갖게 된 건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어머니 물건이라는 것밖엔 몰라요. 시어머니께 이 팔찌에 대한 출처를 알아와줘요. 어쩌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동생에 대한 단서를 당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귀부인은 어릴 적 헤어진 동생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었다고 했어요. 아주 오랜 세월을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금은방을 방문해 자신의 팔찌와 똑같이 만든 가품 팔찌를 맡긴 뒤 이 팔찌와 같은 것을 본다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일렀다고 해요. 어떤 사연으로 동생과 헤어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를 보는 귀부인의 눈빛은 매우 간절하고 슬퍼 보였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이 귀부인이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길로 전 어머님의 병원으로 달려가 팔찌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과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 어머님이 그 귀부인의 잃어버린 동생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사고 이전의 기억은 없으셔. 그리고 이 팔찌는 사고가 났을 때부터 어머님이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대.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 부잣집 사모님의 동생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나도 처음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상하잖아. 도대체 누구 건지도 모르는 팔찌를 어머님은 왜 가지고 계셨던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 귀부인한테 연락해서 두 분이 진짜 자매인지를 알아봐야지. 우선 저와 남편은 일이 확실해지기 전까진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심장이 안 좋아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놀라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귀부인과 어머님이 자매가 아니라면 잃어버린 가족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어머님이 크게 실망하실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몸도 성취하는 어머님이 감당해내기엔 너무 벅찬 일일 테니까요. 다음날 저는 그날 귀부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그때 금은방에서 봤던 사람인데요.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선 팔찌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 말씀하셨나요? 그게 어머님께선 아주 어릴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아주 큰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사고 이전의 기억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팔찌는 어머님이 사고가 난 순간부터 쭉 몸에 지니고 계시던 거래요. 제 말을 들은 귀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핸드폰 너머로 가늘게 떨리는 귀부인의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물이라고요? 정말 시어머니께서 물에 빠진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나요? 네,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부터 꽤 오랫동안 먼 거리를 떠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운 좋게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어머님을 구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으셨다고요. 제가 그쪽 시어머님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 시어머님을요? 어쩌면 당신 시어머니가 내가 그토록 찾아다닌 하나뿐인 내 동생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어머님의 사연을 듣자마자 어쩌면 어머님이 이 귀부인의 친동생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또 세상엔 만약이라는 변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심장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께 확실하지도 않은 희망으로 괜히 들뜨게 만들었다가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편찮으신 분이 갑자기 충격으로 더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이 됐고요. 가뜩이나 수술비가 없어 수술도 못 시켜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안 좋은 영향까지 미치는 건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남편의 입장이었죠. 그게 지금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격하거나 힘든 상황은 되도록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이 정황만으로 어머님께 이 일을 알리는 것은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저는 귀부인이 불러준 주소로 팔찌를 들고 찾아갔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집이라고? 저 멀리 언덕 위로 이어지는 고든 차도, 그 끝에서 빛나는 철옹성 같은 대리석 담벼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은 한눈에 봐도 거대한 성이 따로 없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니 조경된 나무와 작은 연못 사이로 널찍한 길이 나 있더라고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공원이 따로 없었어요. 가정부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서자 번쩍번쩍 빛나는 대리석 바닥으로 된 운동장 같은 거실이 보이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 신고 들어가야 하나. 어물쩡거리는 사이에 금은방에서 보았던 귀부인이 다가왔어요. 먼 길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서 들어와요. 네. 귀부인의 안내에 따라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앉은 저는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어머님의 팔찌를 꺼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님이 주신 팔찌예요. 귀부인은 제가 내민 팔찌를 받아들고는 팔찌의 안쪽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숨을 훅 들이마셨어요. 이것 봐요. 이 안쪽에 달 모양이 보이나요? 귀부인이 가리킨 시계 안쪽을 보니 정말 조그마한 초승달 달 모양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때 귀부인은 자신의 팔에 차고 있던 팔찌를 풀러 안쪽을 보여줬어요. 그 팔찌 안쪽에는 태양 모양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저는 태양, 동생은 달이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온 세상이 밝은 낮이 될 수 있게 빛을 내는 태양이 되고, 동생은 그 빛을 받아 가장 어두운 곳까지 따스한 빛을 내리는 달이 되라고. 그래서 이 시계에 태양과 달을 새겨 저와 동생에게 주셨던 거죠. 당신 시어머니가 주신 팔찌에 달 모양이 있는 것을 보니 이 팔찌는 확실히 제 동생 것이 맞네요. 그럼 혹시 저희 시어머니께서 동생일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건 확실하게 알아봐야 알 수 있겠죠. 부탁이 있어요.
당신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가져와 주세요. 저는 귀부인과의 만남 이후 곧장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어요. 아이고, 또 여기 무슨 일이야? 어머님 괜찮나 들여다볼 겸 왔죠? 아유, 괜찮다고 해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 이제 진짜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아. 안 돼요, 어머님. 그이 알면 난리 나요. 아유, 그 녀석은 너무 호들갑이야. 정말 아무렇지도 않구먼. 아니, 병원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은데 뭐하러 큰돈 나가게 계속 병원에 있어. 어머님, 그냥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 저 병원에만 있으니 씻지도 못하고 내가 불편해서 그래. 아유, 머리를 하도 못 감았더니 너무 가렵네. 시어머니는 떡이 진 잔뜩 헝클어진 머리를 벅벅 긁어대셨어요. 그때 불현듯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가져와 달라는 귀부인의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 바로 가방에 들고 다니던 휴대용 머리빗을 꺼내 들고 어머님 곁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빗겨드릴게요. 빗으로 좀 미소 내리니 시원하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머리를 빗겨드린 후 머리빗에 붙은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떼어냈어요. 다음날 떼어낸 머리카락을 담은 봉투를 조심스레 귀부인 앞으로 우편을 붙여 보냈어요. 귀부인은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으로 DNA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검사를 통해 두 분이 진짜 자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였죠. 저는 그동안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귀부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만약 두 분이 자매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어머님께 전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귀부인에게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어떤가요? 두 분이...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귀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두 분이 친자매가 아닌 건가? 귀부인이 실망감에 못 이겨 눈물을 쏟는 거라 생각한 저는 조금은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님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귀부인께서도 하루빨리 동생분을 찾으시길 기도할게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동생분의 팔찌는 찾았으니 언젠가 꼭 동생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누르고 귀부인을 위로해드렸어요. 너무 서럽게 우는 귀부인의 울음소리가 슬프기 그지 없었거든요. 그때 찾았어요. 네? 내 동생을, 하나뿐인 내 동생을 찾았어요. 그럼 맞아요. 당신의 시어머니가 내 여동생이 맞대요. 유전적으로 우리가 자매일 확률이 99.9%가 넘는데요. 세상에. 당장 내 동생을 만나봐야겠어요. 동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알려줬어요. 뭐? 그때 그 귀부인이 정말 우리 엄마 언니셨다고? 그렇다니까. 지금 당장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고 병원으로 오신다고 했어. 나도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니까 당신도 빨리 와.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저와 남편은 급히 하던 일도 팽개치고 어머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병실 앞에는 저희보다 먼저 도착한 귀부인이 서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귀부인의 얼굴은 눈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드디어 동생을 만난다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우선 저희와 함께 들어가시죠. 그렇게 저희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그만 오라니까. 이번엔 아예 둘이 같이 왔어? 그런데 옆에 분은 누구시니? 엄마, 이분이 누구시냐면 남편이 모든 진실을 말하려는 그 순간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뒤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왜 그래? 어머니! 애심아, 내 동생 애심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때 급하게 달려온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의 상태를 보더니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수술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어서 결정하셔야 해요. 수술을 미루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아픈데 여태 수술을 미룬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수술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어머님 수술을 못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수술만 하면 무조건 살 수 있는 병인데 돈 때문에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손 놓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수술시켜주세요. 어떻게 만난 동생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이 없으니까 꼭 수술해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은 급히 수술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길 기다리며 저희는 귀부인께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오던 날이었지. 아버지 출장을 따라 연고도 없는 시골로 여행을 오게 된 우리 자매는 궂은 날씨에도 그저 좋기만 했어. 도시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낯선 곳에 오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신이 났겠어. 그날은 아버지께서 거래처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셔서 일찍 나가신 날이었어. 어머니께선 밖에 비가 많이 오니 집안에서만 놀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지. 그런데 어린애들이 부모 말을 듣는 경우가 있나? 우리 자매는 엄마 몰래 숙소에서 빠져나와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뛰어놀았어. 시원하게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자니 어찌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던지. 그때 콸콸콸 쏟아지는 냇물이 보이더라고. 비를 맞으며 수영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게 우리 자매는 냉큼 냇가로 뛰어들었어. 우린 도시에서만 살아서 몰랐던 거야. 비 오는 날의 냇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 그 안에서 버티질 못하겠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밖으로 나왔지. 그런데 애심이가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가 버렸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 그렇게 애심이를 영영 잃어버렸어. 온 마을 사람들이 냇가며 산이며 강이며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봤지만 애심이는 찾을 수가 없었지. 아직도 기억나. 냇가 한켠에서 발견된 애심이의 분홍 구두 한 짝을 품고 통곡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애심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우리 가족은 평생을 지옥에서 살게 되었단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요상한 희망 같은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자리하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애심이가 진작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예심이가 어딘가에서 숨쉬며 살아있다는 걸. 죽었으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어딘가에서든 시체가 나와야 할 텐데 애심이의 시체는 어디서도 나오질 않았어. 아버지가 애심이 시체라도 찾아보겠다고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도 말이야. 그때 우리 가족은 확신한 거란다. 애심이가 살아있구나. 꼭 어디선가 애심이가 살아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단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는 한평생을 애심이를 찾는 것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고 숨을 거두는 날까지도 애심이 이름을 부르다 가셨어. 꼭 우리 애심이를 찾아야 한다고. 애미애비가 못 찾은 동생 네가 꼭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지. 그러던 중 말을 이어가던 귀부인은 감정에 복받쳤는지 눈물로 손수건을 다 적시도록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고생이란 것도 모른 채 곱디고 온 아씨로 자라셨을 텐데 이야기를 듣던 남편도 그동안 고생했던 어머님의 지난 세월이 생각나는지 한참을 울더라고요. 귀부인은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은 이후로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아 부동산을 사들이셨고 점점 재력을 불려나가 국내 부동산계의 큰손으로 자리 잡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릴 적 어머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죄책감에 빠져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며 오로지 동생 찾는 일에만 몰두하셨다고 해요. 내가 그 많은 돈을 혼자 어디에 쓰겠니? 가족 없이는 돈도 다 부질없는 것이야. 오직 우리 애심이 찾는 데에만 모든 돈을 아낌없이 써왔단다. 이제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애심이가 수술을 못 받아 큰일 나기 전에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인가 봐. 우리 애심이 살리라고 꼭 살려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라는 하늘의 뜻. 그렇게 어머님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셨고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수술 후 의식에서 깨어나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정말 내 언니가 맞아요? 그래, 내가 네 언니야, 애심아. 내가 애심이에요? 그래, 너 애심이야. 사랑의 마음심,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네 이름. 언니, 애심아. 그렇게 두 분은 부둥켜 안고서 한참을 우셨어요. 이렇게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니 나이답지 않게 뽀얀 피부하며 둥근 턱선이며 눈이 반달로 접히며 웃는 모습하며 그리고 팔에 검은 깨가 박힌 것처럼 우수수 많은 점들까지 닮은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팔찌가 없었어도 자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두 분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겨우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신 뒤 사돈 어르신의 집에 들어가 지내시게 되었어요. 연못이 있는 작은 공원 같던 정원과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던 그 집에서 두 분이 남은 여생을 함께 의지하며 지내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르신은 이따금씩 옛날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들어 어머님께 보여주신다고 해요. 혹시 이렇게 하면 잃어버렸던 어머님의 어린 시절 기억이 돌아올까 해서요. 기억 나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 꿈속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그네가 있어서 막 타고 놀았던 것 같아. 맞아. 이 나무에 아버지가 그네를 매달아 주셨었어. 거기서 너랑 내가 얼마나 싸웠는데 서로 그네를 타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사돈 어르신의 노력 덕분인지 어머님도 흐릿하게나마 조금씩 남아있던 기억을 떠올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사돈 어르신 성화에 못 이겨 운동도 배우고 계시대요. 평생 노동밖에 한 적이 없으신 분이 처음으로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활동을 하니 어찌나 신나하시던지. 게다가 요즘은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화방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는커녕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보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사돈 어르신과 함께 여름이면 추운 나라로, 겨울이면 따뜻한 나라로 이곳저곳을 구경하러 다니고 계세요. 저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실은 어머님이 퇴원하신 뒤 사돈 어르신의 집에 들어가시고 얼마 안 있어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랑 다름없이 남편과 저는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께서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르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나 하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돈 어르신 집으로 찾아간 저희에게 사돈 어르신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자매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새아기 니 덕이야.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어머님이 주신 팔찌나 훌랑팔로 금은방에 간 거밖에 없는데요. 너 좋으려고 팔찌 팔려고 했니? 다 나 살리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 덕에 우리 자매가 만날 수 있었던 거야. 만약 네가 그날 금은방에 그 팔찌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 자매는 지금까지도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영영 불행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새아가. 이 사람이 복덩입니다. 저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제가 이만큼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복덩이에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넝클째 굴러들어온 복덩이지. 정말 어머님 놀리지 마세요. 이도 정말. 나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만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행복할 수 있게 해줬으니 복덩이가 맞지?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너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갑작스런 사돈 어르신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선물이라니. 제가 원하는 건 그저 아이들 무사히 대학 잘 보내고 시어머님도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거 이것뿐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선물을 말씀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돈이 갖고 싶으면 돈을 주고 땅이 갖고 싶은 거면 땅을 줄 테니 편하게 말해보거라. 네? 그건 너무 과분해요. 그런 건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걸요? 자고로 사람은 배포를 크게 가져야 해. 원하는 것도 큼직큼직하게 품고 살 줄 알아야지.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해라. 그렇게 사돈 어르신은 저에게 과제 아닌 과제를 던져주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근심은 사실 시어머님의 노후 문제였어요.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꼬박꼬박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다 남편도 형제 하나 없는 외동이었기에 어머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참 무겁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노후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희는 큰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는데
대뜸 원하는 것을 생각해오라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사돈 어르신께 뭘 원한다고 해야 하나 고민을 해봤어요. 차를 사달라고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다. 집을 사달라고 할까? 그래, 그것도 좋지. 아니야, 집은 좀 과한가? 그냥 애들 학비만 좀 보태달라고 해볼까? 그래, 그렇게 해. 아니, 무슨 남일 얘기하듯이 그래. 좀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라고. 이건 사돈 어르신이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원하는 걸 생각해보라고. 나나 아이들은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전 진지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원하는 건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한평생 가정에 충실하며 가족이 전부였던 저였기에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곧 제 인생이었던 거예요. 모든 고민을 마친 저는 다음 날 다시 사돈 어르신을 찾아뵈었어요. 그래, 고민은 좀 해봤니? 네, 사돈 어르신. 우리 아이 아빠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여보, 나 말고 당신을 위한 걸 말하라니까? 여보, 이게 날 위한 거야.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당신이랑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되는 거. 그것밖에 없더라고. 당신 예전부터 자동차 부품 만드는 사업 직접 하고 싶어 했잖아.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당신은 사업성도 좋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사돈 어르신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잘해낼 거야. 여보. 사돈 어르신은 제 뜻을 받아들여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건물 중 한 채를 남편에게 증여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때? 이 정도면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무리 없겠니? 충분합니다. 저쪽으로 공장을 세우고 이쪽엔 사무실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사업할 때 자릿세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모님 덕분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이 주신 건물은 공장 부지를 갖추고 있었기에 남편은 그곳에서 무리 없이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었답니다. 또 사돈 어르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인맥들을 저희 남편에게 소개해 주셨고 또 금전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돈 어르신의 지원 덕에 남편의 회사는 날로 성장해갔고 지금도 바지런히 몸집을 키워나가 어느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집안 분위기도 확실히 밝아졌어요. 제일 걱정이었던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과 과외를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었고 아이들 방도 공부하기에 쾌적한 방으로 인테리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늘 중하위권에서만 머물던 큰아들이 고3이 되고선 어느 순간 전교 상위권으로 진입하더니 수능에서 대박을 터뜨려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큰아이는 본인이 원하던 서울 상위권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고 둘째 녀석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뜸 남편이 저에게 물어온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 내 꿈? 그건 왜? 우리 애들 낳기 전 그리고 나를 만나기 전에 당신의 꿈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글쎄, 내 꿈이 뭐였더라?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네? 이제 내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애들 공부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고 여보 당신만을 위한 꿈을 잘 생각해 봐봐. 남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제야 저도 잊고 있던 어린 시절 제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참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언제 한 번은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을 덮으며 나도 나중에 꼭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부지런히 벌어 생활비에 보태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기에 바쁜 상황에서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렇게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먹고 살만해지면서 금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허무맹랑하다고만 생각했던 어릴 적 꿈을 다시 한번 꿔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보, 나 글이 쓰고 싶어. 글? 생각해보니 나 어릴 적 꿈이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였더라고. 그래? 당신한테 그런 꿈이 있었어? 이래봬도 나 꽤 문학소녀였다고. 한번 써봐. 아, 읽기나 쓸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글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아, 못할 게 뭐 있어? 아, 왜 요즘 개인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 블로그? 뭐 당신도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취미처럼 재미삼아 글을 써보는 걸로 시작하는 건 어때? 그러다 잘 되면 대박인 거고. 아니어도 그냥 내 소소한 취미로 즐기면 그만이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 그곳에 제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글을 누가 읽어놔 줄까 싶었지만 꾸준히 하루에 한 편씩 쓰다 보니 제 블로그에 찾아와 글을 봐주는 독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 블로그는 야금야금 커져갔고 고정 독자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블로그에 내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내 이야기들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도 주고 위로도 주고 있답니다. 점점 늘어나는 조회수와 사람들의 댓글을 보는 재미가 어찌나 쏠쏠하던지요. 요즘은 글 쓰는 재미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말이죠. 네, 맞아요. 시어머님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뒤부터 저희 가족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물 하나 받지 못하고 시집오는 며느리가 딱해 시어머니가 담보로 준 팔찌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 그 팔찌는 끝까지 가족의 끈을 놓지 않은 사돈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저를 이어준 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족이라는 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지지대 같은 것이에요. 이제 그 가족이라는 지지대가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으니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가족의 힘을.